23기로서 세계 5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출한다는 얘기도 있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의 동력으로서 원자력 발전소가 없었더라면 이만한 건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그런 점에서 이게 참 부정 없이 빨리 정상화돼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이 바로 이 박사가 주동한 것이라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덕단지, 대전의 대덕단지에 원자력 연구원에 가면 제일 큰 강당 이름이 운암홀입니다. 운암홀.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괜히 봐줘서 운암홀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이룩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도 없을 때 그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의 원자력 고문인 시슬러라는 이 과학자가 여기 저 회사 사장이 하는 에디슨 전기회사 회장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 트루만의 고문이고 그 양반이 와서 그 개무대에서 직접 검은 가방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게 어떻게 되면 폭발력이 어떻게 된다 해서 그 설명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당장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만들고 서울대 교수 과장을 갖다 앉히고 수시로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는 물론 처음에는 이 박사도 원자력 발전이라는 쪽보다는 원자탄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만들 수 있느냐, 과장 묻고 그러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이 박사가 먼저 있어가지고 이 학생들을 특별히 뽑아서 유학생들만 또 이제 원자력 관계 국가대학생들만 뽑아가지고 경무대에 불러서 얻는 돈에 무슨 100불씩 200불씩 이렇게 찔러줘가면서 격려를 해서 갔다 오라고. 또 그러면 또 미국은 또 같이도 않고 해가지고 영국이랑 독일이랑 갔다 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인재들이 이제 그 동력으로 중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력을 이만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그 12년 중에서, 만약 61년이죠. 그런데 57년에 마지막 부업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분이 송인상 씨입니다. 이 송인상 씨가 또 머리도 비상하고 아주 창의력도 있고 그런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입안했던 그 3개년 계획이 바로 5.16 나고 나서 군사정권에 이어져가지고 그것이 실용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아주 완전히 참 잘 짜여진 계획경제가 아니었다라고 평가합니다만, 아무튼 이 양반의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가 이제 장관으로 임명될 때 이 박사가 불러서 미사송, 자네는 이코노미스트야. 그러니까 경제의 모든 것은 맡기겠네. 그러면서, 그러나 다음 세 가지는 나한테 먼저 상의해야 될 것이 있어. 뭐냐면, 첫째는 환율 문제, 환율. 환율은 끝까지 정부 수립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이 박사가. 그런데 이때도 송인상 씨 장관 씨 임명하면서도 환율 문제를 제일 첫째로 꼽고, 환율 문제는 반드시 미국 사람하고 상의하기 전에 나한테 내 허가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 사람들과 관련된 것은 먼저 나한테 상의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말이지. 뭐 괜히 먼저 주문하고 우리한테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해놓고는 전부 다 그 일본 거 사다가 주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요새는 뭐 보니까 집 짓는데 설계까지 일본 사람들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내 허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과의 무슨 협정을 하거나 또 이제 원조협 중에서 그 내역을
정할 때는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됩니다만은 반드시 나한테 먼저 사정에 물어보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외국 사람들과의 협정문이 영어로 된 협정문은 뭐 잘 읽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그냥 사인해가지고 나중에 낭패 보는 수가 많았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봐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4.19 바로 3년 전쯤에 장관 임명하면서 그때까지도 자기가 그 분야에 관한 하나 직접 챙긴다. 그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오늘날 이런 그야말로 시장 경제, 특히 이제 통상 수출 위주의 국가 틀을 짜는 데는 그 완전히 이 박사의 공로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그 기초 위에서 완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그 뭐 다른 사안도 사안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한동석 씨 맞으면 3대 총무처장 그때는 장관이 아니라 장이었죠. 그 양반 말에 의하면 이 박사가 다른 것보다도 특히 숫자에 밝았다고 해요. 그 뒤에 다른 대통령이나 장관들도 이 정도로 숫자에 아마 박정희 대통령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장관들이 담당 부처의 예산보다도 이 박사가 더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국무회의 때 뭐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아유 저 양반 조금 정신이 혼미해져서 저런 소리 또 한 소리 또 하고 하는가 하다가도 숫자 얘기만 나오면 아주 따뜻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지 않느냐 그럴 때는 아주 탐복을 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동석 씨 총무처장이 한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만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의 아주 요약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 강좌 아니면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좋은 말씀을 딱 요약해가지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 경제 부분, 무역, 통상,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 대통령, 뭐 외교 안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1시간 몇 분 동안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도 우리 손세일 선생님의 강연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좀. 여기 강국희 선생님 계십니까? 아, 예, 저 나오셨네요. 오늘 강국희 선생님이 이런 강연은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한 6명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한분 같이 나오신 분들 일어서서 누가 왔습니까? 아, 여기 앞자리에 6명 좀 일어서 보세요. 우리 학생들. 학생인지 젊은 우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그렇게 하세요. 조금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지금 하지 말고. 하여튼 다음에는 또 여기 온 학생들이 또 6명씩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다. 또 마침 온 자리가 이 좋은 날이라서 이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또
가장 외면받고 있는 우리 위대한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가장 방대한 조력을 남기신 분하고 만나게 된 것은 참 서로가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고 저한테 하소연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좋은데 데려오면 됩니다. 옆에 젊은 사람들 들어가서 여기서 또 이야기 들으면 재밌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방송으로 들을 수 없는 아주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아야 됩니다. 그분을 이해하려면은 10대, 20대에서 볼 수 있는 높은 산이면은 눈앞밖에 안 보이죠. 저 멀리 떨어져야 전체적인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통상에 대한 이해, 이 경제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외교, 안보 이 부분만 집중해서 봤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부터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기본으로서의 무역을 강조하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벌면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지하자원 같아요. 이분이 지하자원인데 지하자원은 이제 캐 먹으면 됩니다. 필요할 때 공산주의를 어떻게 비판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승만이라는 지하자원을 캐면은 공산주의를 작살내는 아주 깊은 철학을 가진 전략을 가진 게 나와요. 또 그건 저는 써먹습니다. 이승만의 논리 가지고 지금의 좌익을 비판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매국노, 이승만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를 매국노로 봤습니다. 사대주의자로 봤어요. 사대주의자로. 그래서 이승만은 또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본 사람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공산주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 타협할 수 있다,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레이건이나 대처, 이승만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다 개혁투쟁론의 포로다. 다 좌파로 딱 묶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종북, 좌파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종북은 안 되지만 좌파는 괜찮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북, 좌파가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쪽에 같아요. 대한민국을 반대. 왜냐하면 국가를 부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부정하는 그 나라가 만들어내는 법률도 부정하고 헌법도 부정하고 국정원도 부정하고 특히 국군을 부정하는 거죠. 국군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게 교과서고 이게 좌편향 교과서고 그렇게 개혁투쟁론으로 쓰여진 교과서를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90%가 그 교과서를 채택했어요. 지금 개혁투쟁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개혁투쟁론. 민중사관이라는 이름에 포장한 개혁투쟁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교육을 매년 한 70만 명이 받는데 이거 10년 가면 700만이 받아요. 이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갑니다. 군에서는 그러면 그 돌려놓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더 열심히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는 국정으로 전환하는 게 맞고 국정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또 장난은 못 치도록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세 가지예요. 헌법 정신에 맞아야 됩니다. 교과서니까. 두 번째는 사실과 부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성, 헌법, 사실 요 세 가지 기준으로 딱 하면은 정권에 관계없이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 공무원이 심사하는 공무원부터 장관까지 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구경하듯이 하다가 보면은 사실에도 안 맞고 헌법에도 안 맞고 공정성도 없는 교과서에다가 금인정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그게 사후에 고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일로 갈 때 또 우리가
이승만이란 지하 자원을 또 캐내야 됩니다. 캐면은 통일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좋은 이야기 한 게 많아요. 그것을 또 잘 가공해가지고 광석을 캐면은 그걸 그냥 쓰지 않잖아요. 그것을 정제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날에 맞는 논리를 캐내가지고 또 통일로 가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승만이라는 지하 자원은 아직도 한 10분의 1도 제대로 캐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캐낸 분을 그 소중함을 알고 캐내시는 분이 이제 손세일 선생님, 유영익 선생,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은 김학준 씨 동생이 쓰신 책인데, 이승만과 마사리크라는 체코 건국의 뭐 아버지죠. 두 분을 비교해서 쓴 책인데 아주 두꺼운 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또 이승만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이념과 가치관을 뒷받침하는 것은 유럽에서 칸트에서부터 시작된 만국 평화론에서 출발한 뭐 심오한 뭐였다라고 선언하는데, 그걸 보면서 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다른 모습을 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좋은 교과서 아직도 제대로 써먹지 못한, 그리고 지하 자원이 있으니까 이 무슨 우라늄이라든지 석탄만 지하 자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하 자원, 인간 지하 자원이라는 이승만이라는 큰 광물을 우리가 앞으로 캐내가지고 현실에서 많이 쓴다면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손세일 선생님이 발굴한 또는 요약한 여러 가지 오늘 읽어드린 그 두 가지 문장이 좀 구투 같지만 읽어보면은 거기에 정말 어떻게 기적입니다, 이게. 서양을 보지 않고 선진국을 보지 않고 감방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그 한국이에요, 지금. 한국인데 그분은 한반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를 가지고만 알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실감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그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게 바로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이승만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적적인 인간이에요.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94년에 가보경작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분이 과거 시험에 합격했으면 큰일 날 거예요. 아까 손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자연히 조선조 체제를 지키는 일을 했을 거 아니냐. 이 머리 좋은 사람이 그쪽으로 갔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청일전쟁에 져가지고 가부경작을 하면서 과거 시험제도 1000년 동안 한국을 규율을 했던 그게 없어지면서 이분이 서양 사람하고 만나고 서양의 문물, 특히 미국하고 만나고, 이분이 미국 안 갔으면은, 이분이 중국으로 갔으면은 그것도 큰일 났습니다. 이분이 김일성은 만주로 갔지만 사람이 선진국에서 살아야지, 선진국에서 공부를 해야지. 후진국, 만주나 중국으로 갔으면은 그 뒤에 이승만도 없고 그 뒤에 대한민국도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가 재밌는 게 바로 그런 한 위대한 개인의 아주 우연적인 사건이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연동되는 거, 그걸 보는 거, 그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주 재미로 하는 거죠. 그 재미입니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예컨대 김일성이가 6.25 남침을 안 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없는 거죠. 남침 없었으면 박정희라는 사람은 불평불만자로 술만 마시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6.25 남침 때문에 며칠 뒤에 소련으로 복귀해가지고 그 11년 뒤에는 한강을 넘어서 들어와서 정권을 잡았다.
김일성이가 자기 죽는 무덤을 판 게 남침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사에 아주 그 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정태적인 게 아니고 동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컨대 광무려 이런 사람들이 항복을 해가지고 국정원을 저렇게 아주 무력화시켰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국정원이 죽을 거냐? 예상하면 국정원이 약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라는 것은 도전이 오면 반드시 그게 또 응전을 해요. 하는 과정에서 정말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국정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런 역전의 기적과 역전의 드라마죠. 기적,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 대한민국 69년입니다, 이제. 그리고 대한민국 만들어진 지가 올해가 이제 60년입니다. 66년.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낸, 그리고 시간이 결국 남북한을 이렇게 갈랐습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가장 소중한 게 시간이고 가장 공평한 게 시간이죠. 시간은 부자한테도 같은 시간, 가난뱅이한테도 같은 시간인데 남북한에 똑같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69년 동안 피땀 눈물 흘리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 정도의 나라,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인류국가로 가면 됩니다. 인구 5천만 명의 강대국이기도 하고 인류국가인 나라는 6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7번째 한국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똑같은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사회주의, 독재, 더 악화된 이 1인 수령 지배체제로 가는 바람에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지옥을 만들어서 남북한은 사실은 69년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69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69년 동안 앞으로 갔고 북한은 69년 동안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138년입니다. 138년이니까 이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만 제대로 연구를 하면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좋은 교훈을 얻는 거죠. 이 공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잘못하면 자꾸 법칙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이게 공산주의자가 하는 거죠. 봉건 체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온다. 역사적 결정론을 가지고 오만하게 대들다가 실패한 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인데 역사에서 법칙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역사에서 힌트, 어떤 인스피레이션 또는 감동을 찾아야 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한다고 할 때 그 교훈이란 말도 잘 좋은 말은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그냥 미래의 역사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공산주의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승만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캐내가지고 유용하게 서두르는 거죠. 도구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승만을 뭐 우상숭배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승만은 실패도 공정하게 다룸으로써 인간의 역사로 만드는 것이 이승만이 뭐 북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100% 좋은 일만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제대로 보는 그런 시각에서 이승만의 육성과 기록, 이승만은 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입니다. 양적으로 가장 많아요. 책 3권인가 그렇고 그 다음 수많은 논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국에서 가장 책을 많이 쓴 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소설을 빼면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 가장 학력 좋은 사람,
가장 의지력이 강한 사람, 사물을 가장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 경제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외교 이런 전체를 보는 사람,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존심을 뒷받침할 만한 동양적인, 서양적인 교양을 두루 갖춘 사람, 쉽게 말하면 한문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고 영어도 제일 잘한 사람, 이런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하나의 유용한 지하자원으로서 앞으로 계속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 가이드로서 우리 손재일 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이승만에 대해서 계속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